Ye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관련 의혹이 더 커졌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스스로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 10여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작 청취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서 진실을 가려야 하는 문제가 됐지만 정치권이 이번 일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농지 구입이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작 정치를 말하는 정치인. 의원직 사퇴가 정치 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들러리 선언이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여당 지도부. 윤 의원의 사퇴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연대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의당. 서로 다른 의견 속에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국민이 생각하는 책임과 상식의 정치는 무엇인지 정치권이 다시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동산 관련 의혹이 대선 전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테러 배후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에 대해 군사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정치권 소식 가운데 이렇게 뚜렷하게 청취자분들이 이거는 얘기하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퇴 선언을 한지 이틀 전에 사퇴 선언을 했으니까 뭐 만 하루 좀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KDI 근무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 차익 의혹 이런 것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오히려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있는데요. 윤 의원이 오늘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억울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보이는 태도인데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반복하고 정치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다 정치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윤희숙 의원도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뭐 차분하게 그 부분을 반박하고 그리고 근거 없이 부당하게 뭐 윤희숙 의원을 몰아붙인 점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렇게 제기한 사람들의 또 해명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차원에서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윤희숙 의원에게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청렴 무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네.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윤희숙 의원만큼은 어떤 의혹과도 연동돼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성인데 이 아버지가 구입한 농지가 네. 자신이 근무하던 세종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몰랐을까? 아무리 연락을 안 하고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식으로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해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적법성인데 85세의 고령의 아버지가 약 3,300평에 달하는 땅에 농사를 짓겠다.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다면 선뜻 그래 무슨 일이지? 고개가 당연하게 가우뚱거려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절차성인데 이걸 뭐 흥분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우원식 의원, 김남국 의원 절대 난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비판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죠. 네.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맞받아칠 것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은 차근차근 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낯선 모습의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왜 그럴까?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저런 식의 이제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마 뭐 다른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뭐 도모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저는 또 그렇게만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 아니 근데 우리가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명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의도가 딱 드러나줘야 되는데 잘 안 드러나주고 막 혼선이 빚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뭐 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그 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잘못을 이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이런 과정에서 뭐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무혐의 나면 남들도 다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일단 바람직한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 영화 타짜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애초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이제 그 부친의 어떤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법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권익위의 조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잘못된 조사의 맥락은 정치적으로 뭐 탄압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원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자신의 의원직 유지와 그러한 공격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지를 안 주기 위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이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다.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딱 그 문장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농지에 대한 부분이고 네. 농지가 어떻게 취득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주장이 왜 나왔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 사퇴 입장이 나온 것은
그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거거든요. 결국 네. 정략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것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퇴하겠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사퇴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고 그리고 애초에 자기 확신을 가졌던 부분 이제 그게 농지 부분인데 네. 자기 확신을 가졌던 부분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산단도 생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철도도 들어온다고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결국 이게 그걸 투자로 볼 것인지 뭐 투기로 볼 것인지 해석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투자를 한 것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의도였다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위탁한 거, 이 위탁 계약한 것은 뭐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농어촌 공사를 배제하고 사실은 이 임대인하고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지을 의지를 뭐 처음에는 가졌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준비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은 없었다라는 걸 볼 때도 이게 뭐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정치인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하려면 이런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사실은 나에 대한 이런 조사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억울하다고 얘기하려고 해도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이런 이 윤희숙 의원 본인이 아버지의 이런 전후 사정 왜 그럼 이 땅을 취득했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전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위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부터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논리가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의원직 사퇴를 말해놓은 상황에서 네. 이걸 거두어드릴 수가 없으니 사실은 추가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막 나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당신들도 사퇴하라 이렇게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오히려 스스로 이제 정리할 수 없게 된 그런 측면이 강해 보이고 결국은 이제 자기 확신, 과잉된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인 거죠. 김민하 평론가 막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는데 지금 만약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국무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다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권익위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 정당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과 관련돼 있는 위법상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해서 저렇게 또 펄펄 뛸 일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권익위가 뭐 강제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지금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회신을 한 거고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가 편향된 조사를 했고 뭐 편향된 것으로 했다는 전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제를 이제 확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과도하게 그런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이 상황을 만들게 된 어떤 큰 정치적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팩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윤희숙 의원이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사정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의 왜곡 그리고 LH 사태 이후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라도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해 충돌이 있을지 어떨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해명은 이런 부분인 거죠. 과연 아버지가 농지 구입을 할 때 그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그리고 취득 경위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300평이나 되는 땅을 투기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 그리고 그 투자가 농지라면 적어도 농사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확인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는 것 다 서류상으로나 정황상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 근데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국민의힘은 본인의 의견만 듣고 간명하게 끝내버렸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권익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은
바로 지역구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사태를 난다면 진상 규명과 함께 지역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나의 이러한 행위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는 동의를 지역 국민들한테 얻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돼서 처리할 일은 아닌 거죠. 뭐 지금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가 뭐 처음에 이제 탈당 문제를 언급할 때 그때 이제 최고위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6명은 면죄부를 주고 6명은 탈당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에 나타났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연좌제라고 비판을 했어요. 윤희숙 의원도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친의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럼에도 나는 무관하지만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내가 나서서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론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뭐 연좌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연좌제하고 네. 지금 연좌제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나한테 지금 억울하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도 내부 정보를 주어가지고 부친이 땅을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나랑 엮어서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건 정치적 공작이자 음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 사안을 팩트만 늘어놓고 봤을 때도 누구라도 윤희숙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느냐는 누구라도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대목에 대해서 본인이 이 관련이 있다 없다를 해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여기에 정치적 맥락을 덧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자꾸 연좌제 얘기를 하는데 연좌제라는 사전적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가족들하고 같이 여러모로 뭐 투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령 연좌제라는 것은 뭐 이 저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제가 어디에 뭐 공직에 진출을 못 한다든지 아예 그러한 사유로 뭐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지 권익위가 이 가족들의 어떤 투기가 의심되는 것이고 국회의원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게 왜 연좌제겠습니까?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적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연좌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외국에 좋은 대학도 가셨는데. 근데 이거 의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윤희숙이 이준석을 살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네. 이제 이 권익위 조사가 나오면 민주당보다도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엄중한 조치는 아닐 뿐더러 오히려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 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탈당을 요구받은 의원들도 탈당 안 한다는 분위기예요 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이 과연 앞으로 정권 교체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윤희숙 의원이 나서서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국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하고 지금 없어졌어요. 언론지상에. 네.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자신이 민주당보다 못한 조치를 한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과잉된 어떤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차기 대권에까지도 대선에까지도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연좌제를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가족들 간에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계가 있는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투기 또는 투자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권익위가 자료를 넘겨주고 윤희숙 의원 해명하시오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이 연좌제다. 그건 적절하거나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으니까 난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이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할 일이지
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 쪽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LH 사태 이후에 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무조건 하고 윤희숙 의원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이걸 정정당당하게 아니 여당도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이 있고 난 이후에 누가 문제 제기를 잘못했고 누가 해서는 안 되는 비판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윤희숙 의원을 감싸고 돌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해명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이 중도층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좀 의원직 사퇴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또 공수처에 지금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일단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건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윤희숙 의원이 KDI의 재정복지 팀장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뭐 정보를 이렇게 건넸다거나 뭐 이런 그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데 그래서 본인이 사실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공수처 수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이제 얘기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인상만 강하게 남겨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의원직 사퇴라는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계속 사퇴쇼라고 하고 그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나를 의원직 사퇴를 그냥 가결시켜주면 되지 사직안을 처리해주면 되지 예. 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사직안을 처리하기도 안 하기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안이라는 게 국회의원 사직안이라는 게 이런 이유로 역대에 뭐 한 번도 이렇게 처리된 적도 없을 뿐더러 네네. 민주당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한 게 없거든요. 사실 네.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도의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은 사직이 마땅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에게 돌아올 부메랑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사퇴하면 뭐 손은 뭐 누가 키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사직안을 처리하고 싶지 않은데 처리를 안 해도 사실 그러면 또 문제인 거죠. 본인은 사직하겠다고 하는데 네. 왜 사직안을 처리 안 하는 가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퇴 주장하고 사직서를 낸 배경이 대단히 불순하다. 이 대목을 계속해서 강하게 타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의 이 행위가 여당과 야당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윤희숙 의원이 이거를 또 물리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퇴안을 물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윤희숙 의원 제가 모 최고위원을 만났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철회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타일상으로도 절대 뭐 그러니까요. 이 스타일이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이유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국민의힘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이미지가 막대하게 실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전수조사 이후에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면 국회의장이 받아들이거나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본인이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 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두 분의 듭니다. 전망이 좀 엇갈리시는군요.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이번 논란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합수단 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수사를 한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총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수사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대로 공수처에서 할 업무나 수사 영역이 아니라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한 농지법 의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됐는지 예. 당시에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서 정말 몰랐던 것인지 윤희숙
의원이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그런 근거가 밝혀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엄중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도 다 검증해 보자 그러고 KDI 연구원들도 다 그런 검증해 보자 그러고 계속 검증 국면이 막 일파만파 되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보다 못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분위기였고 서로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검증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된 그런 어떤 사회적 이득이랄까요? 뭐 그런 측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짧게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 전수조사 이후에 조치가 사실 유야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이 해명을 하면 해명을 한 대로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이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위야무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수사 의뢰가 됐으니까 네. 한꺼번에 경찰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면 그러면 뭐 그동안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네. 예. 이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론이 나오면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윤희숙 의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윤희숙 의원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얘기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 부동산 내역 그 거래 검증 다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거 차기 대선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저는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왜냐하면 변수가 다시 된다? 부동산이 된 것이거든요. 다시 네. 부동산. 국민들이 다시 자기 대선 후보부터 한 명 한 명 뜯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선 중이라서 이제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상당한 지금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각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관련 파장 또는 그 이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해서 다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이나 세금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투명성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부동산 이슈가 됐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본경선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본경선이고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본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저는 다시 부동산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제 LH 사태 이후에 이런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나름대로의 대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권익위 조사 나왔던 건데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투기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는 부동산 정책 쪽으로 조금 옮겨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정도 물량으로 되겠느냐 이런 논의로 이제 넘어가는 국면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러면 투기 검증 국면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배 소장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이제 투기 검증을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그래도 정치인을 했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즉 이런 좀 현실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은 다른 이제 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제 조심했거나 또는 투기를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선거 때마다 노출이 돼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가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전에도 공직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지금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형태로 해온 거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재산에 대한 검증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투기 검증 국면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신인 후보들에게 좀 더 불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장모와 관련된 무슨 뭐 농지 거래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같이 뭐 쭉 나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다시 거론되고 하면서 이제 뭐 또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정책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본인의 자녀들의 어떤 그 아파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시 거론되면서 또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나는 부동산 검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동의한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네, 임 전 총장도 얘기했어요, 쿨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 내면 이런 좀 뭐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전수조사는 할 수 있는데 누가 해요? 그렇죠. 누가 하느냐가 또 문제인데 결국은 또 다시 이런 국민권익위로 가요? 국민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네. 결국은 이거를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관에서 공적 기관에서 검증을 해갖고 지금처럼 수사에 의뢰하고 이런 방식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요. 어떤 종류의 그게 언론을 통한 검증이든 간에 어떤 선거 과정의 검증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선거 전형적인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두 분 다 일치하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는데요. 일단 다시 부동산 국면으로 가보겠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 간의 부동산 문제가 다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별로. 그렇죠. 후보 개인도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또 대전에선 TV 토론도 지금 했잖아요. 네. 물론 두 명의 후보가 자가격리가 되는 바람에 네.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두 분 일단은 지금은 큰 변화가 뭐 지지율도 그렇고 큰 변동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첫 출발지로 일단 충청권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충청권 뭐 대왕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후보별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지율에? 저는 이게 충청권이 다른 후보들보다도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충청이 여권의 핵심 지역 기반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선에서 충청권을 가져가는 쪽이 최종 당선자가 되는 말 그대로 이 중도 성향이 상당히 있고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기울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충청권이고 또 순회 경선의 첫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기선제압의 의미가 크죠. 저는 특히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지역이 충청이다. 충청에서 여세를 몰아서 반전의 기운을 만들어내느냐. 최근 들어서 이 주춤한 그런 지지율의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저는 무엇보다도 충청에서 공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 또 묘소를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또 공들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이낙연 후보가 충청권에서의 이 득표가 얼만큼 되느냐 표심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청권이 전체 판세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순회 경선에서 처음 이제 출발지가 이제 충청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청권에서 앞으로 뭐 경선을 해봐야 이재명 우위구나,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확인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경선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 게 결선 투표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과반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네.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이제 이재명 대세가 만들어졌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충청권에서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어떤 성적을 내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모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입니다만 불안하고 여러모로 뭐 대통령 자리에 부적합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거면 이 이낙연으로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경선이다.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서 처음에 이제 순회 경선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가 전체 경선판을 좌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불꽃 튀는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1차 컷오프, 1차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 나오고 2차 투표 결과가 나오고 1차 때는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가 2차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후보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1차, 2차 공개될 때 어느 정도 그 표를 얻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큰 변화의 어떤 그 지지율의 변동이나 이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대로는 안 되겠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캠프에서 자꾸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전략의 획기적인 이 적용을 통해서 반전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입 밖으로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층이나 유권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서 반전을 만들려면 자 여호양, 자 여성 그리고 호남에서는 지지율을 일단 끌어올려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진전이 안 된다는 거면 결과적으로는 중수층을 뽑아내야 된다. 중도층,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이거든요. 네. MZ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의 이 대선 메시지 중에서 청년들이 보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환호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호남에 달렸는데 앞서 이제 김성환 진행자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1, 2차 이렇게 이제 득표가 이 득표가 이제 이 어느 정도 추산이 그렇죠 이제 되는 거 그 시점에서 저는 호남에서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반전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40% 정도는 득표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 그래도 이낙연 살아있네. 좀 더 지켜봐야겠네. 수도권까지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수도권 쪽으로 얼마만큼 영역 확대를 하느냐, 외연 확대를 하느냐, 이 전략이 있느냐, 그 메시지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앞서 이제 1차 슈퍼위크 결과 그 날짜를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네. 9월 12일. 그렇죠. 그리고 2차가 10월 3일. 그러니까 2차가 추석 이후에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부산, 울산, 경남까지 딱 돌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10월 3일 날 발표된 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그 사이에는 크게 큰 변화나 어떤 변수 같은 게 없겠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나 이런 걸 쭉 봐도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쭉 이제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기세가 꺾인 이후에 사실 완전히 이제 좀 가라앉는 듯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호남 말씀하셨지만 호남에서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니까 여론조사 예. 수치를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뒤집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 뭐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이런 여론조사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선거인단을 이제 모집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기들은 강하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작용할 거냐도 같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선이 진행되면 중도 사퇴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지금 군소 후보들의 경우에 뭐 군소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이제 그 지지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이 이재명 지사의 우위를 엎을 정도의 큰 변수냐 저는 그렇게까지 큰 변수는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이제 지사직 리스크라고 네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료변론한 부분들.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오늘 TV 토론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네. 자꾸 그런 게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지사의 그런 누적되는 것들 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부각되는 거. 그건 좀 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길어지면은 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교익 전 내정자와 관련된 부분도 빨리 차단을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한교익 전 내정자 마칼럼니스트가 본인 스스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제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전문가로서 논란은 길어지면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끊어라. 이제 경기도가 핵심 지역 기반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지율에는 추락 요인이 안 되느냐, 부정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느냐, 그거는 본선 경쟁력에 지지층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네. 진보층에서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인가 여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면교사 삼으면 이낙연 후보로서는 내가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더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난감한 게 지금 뭐 지사 리스크도 거론하고 뭐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처신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의 뭐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걸 지금 막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 어느 쪽이 우위냐 이 구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지사직을
사퇴해서 뭐 얻는 것보다 유지해서 지금 자기가 계속 자기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흠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흠 때문에 지지를 철회할 정도이냐 그건 다들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선 경쟁력의 판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가 아주 이제 뭐 어떤 지고지순하고 아주 이 선인이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인군자가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 디스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무리수가 있어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다. 뭔가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논란이 크게 이제 타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고 이 조심조심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에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이미지에 오히려 타격을 가하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어떤 공세를 취하는 게 효과적인 거냐? 그건 좀 의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뭐 맞장구를 이렇게 장단을 넣어주시는데요. 아니 이게 푹 빠져드네요. 저한테요? 너무 이게 네. 분석이 명쾌하니까. 지금 유튜브로 즐거운 나의 집님이 뉴스와 외전 때문에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좀 취임사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좀 네. 더 치열한 토론 해주십시오. 방금 전에 그 네, 오늘- 문자 주신 이 청취자분께 뭐 선물이 나가네요. 우리 그 배종찬 소장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